오늘도 책상 위에 그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벌써 사흘째입니다. 손만 뻗으면 됩니다. 10분이면 끝날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커피를 한 잔 더 타러 갑니다.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문득 서랍 정리가 하고 싶어집니다. 뭔가 더 급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할 일 목록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아, 나 또 미루고 있구나. 건강검진 예약은 석 달째 미루고 있습니다. 시작하려던 운동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가 벌써 6번째입니다. 배우고 싶었던 그림, 정리하려던 오래된 사진첩, 써야 할 감사 편지, 모두 나중에라는 이름의 서랍 속에 차곡차곡 쌓여만 갑니다. 정말 당신은 게으른 걸까요? 심리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미루기의 진짜 정체, 심리학이 밝혀낸 진실. 미국 드폴 대학교의 심리학자 조셉 페라리. 그는 30년 넘게 한 가지만 연구했습니다. 바로 미루기입니다. 그의 연구실을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저는 의지가 약합니다. 저는 책임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페라리 교수가 발견한 건 정반대였습니다. 이들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하고 싶었고, 너무 잘하고 싶었고, 실패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약 20%가 만성적으로 일을 미룬다고 합니다. 5명 중 1명입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이것이었습니다. 미루기는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능력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격 특성이었고 무엇보다 심리적 방어기제였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일을 미루는 게 아니라 감정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캐나다 칼튼 대학교의 심리학자 팀 피칠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루기는 감정 조절의 실패입니다. 당신이 일을 미루는 건 게으르거나 무책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두려운 겁니다. 완벽하지 못한 내 모습이 드러날까봐,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될까봐, 결국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게 될까봐, 그리고 그 두려움은 당신이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루기가 심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했던 일들을 이제는 차일피일 미룹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 들면서 더 게을러진 걸까요? 첫 번째는 축적된 실패 경험입니다. 20대에는 새로운 일이 설렜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5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도전했다가 무너진 사업, 믿었다가 배신당한 관계, 노력했지만 이루지 못한 꿈.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학습이 됩니다. 어차피 안 돼.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복된 실패 경험이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라는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두렵기만 한 게 아니라 이미 결과를 아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가 예견된 것 같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워서 뭐해? 어차피 젊은 사람들만큼 못할 텐데.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의 흔들림입니다. 마흔을 넘기면서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누구지? 젊었을 때는 역할이 명확했습니다. 학생, 신입사원, 젊은 부모. 뭔가 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컸고 부모님은 늙어가십니다. 문득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에 나는 뭘 하지? 이 불안이 미루기로 나타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건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50살의 그림을 배우는 나, 이제야 운동을 시작하는 나. 이런 모습이 낯설고 불편합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창피합니다. 이 나이에 이제 와서 스스로에게도 남들에게도 이런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미룹니다. 지금의 나, 익숙한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변화는 두렵습니다. 특히 중년의 변화는요. 세 번째는 에너지 고갈과 우선순위의 혼란입니다. 중년은 바쁩니다. 아니, 바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든 방향에서 당겨집니다.
회사에서는 중간 관리자로서 위아래 사이에서 치입니다. 집에서는 자녀 교육,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님 봉양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친구 관계도 유지해야 하고 건강도 챙겨야 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뒤로 밀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해야지. 하지만 그 여유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유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지쳐서 여유를 만들 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미룹니다. 나를 위한 일을,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을,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55세의 김 선생. 대기업 부장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5년 후면 정년입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퇴직금으로 뭘 할지, 어떻게 살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2년째 미루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생각해봐야지. 다음 달에 시간 내서 제대로 알아봐야지. 왜 미룰까요? 게으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두렵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순간 그건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결국 준비 없이 정년을 맞았고 지금 그는 막막함 속에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48세의 박 여사. 3년 전부터 가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차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병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뤘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내서 가야지. 아마 스트레스겠지. 좀 쉬면 나아지겠지. 1년 전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갔다 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 학원 보내야 하고 시부모님 병원 모시고 가야 하고 회사 일도 밀려 있었습니다. 석 달 전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서 들은 진단. 협심증. 의사가 말했습니다. 1년 전에 오셨으면 간단한 치료로 끝났을 텐데요. 그녀는 울었습니다. 왜 그때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라며. 하지만 그때도 지금처럼 바빴고 그때도 지금처럼 자신보다 중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게으름이 아닙니다. 축적된 두려움, 흔들리는 정체성, 고갈된 에너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미루기의 악순환, 왜 계속 반복되는가? 1단계. 불안과 죄책감입니다. 해야 할 일 앞에 섭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거 해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몸이 긴장합니다. 이 불편함을 견디기 힘듭니다. 2단계. 일시적 회피와 안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합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SNS를 확인합니다. 갑자기 청소가 하고 싶어집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이메일함을 정리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동안은 편안합니다. 당장의 불안에서 벗어났으니까요.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받습니다. 아, 시원해.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이 안도감은 잠깐입니다. 3단계. 자기 비난과 자존감 하락입니다. 저녁이 됩니다. 또 하루가 갑니다. 여전히 그 일은 안 했습니다. 이제 자책이 시작됩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정말 한심하다.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야.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기 효능감, 즉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약해집니다.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4단계. 더 큰 회피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일은 더 하기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일은 단순한 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무능하다는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제도 못했는데 오늘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피합니다. 더 미룹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미루기는 습관이 됩니다. 뇌의 신경회로에 각인됩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뇌의 기저핵이라는 부위의 습관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미뤘지만 반복되면 자동화됩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미루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도파민 시스템의 왜곡입니다.
본래 도파민은 우리가 일을 완수했을 때 분비돼야 합니다. 해냈다 는 성취감이 도파민을 만들고 그 도파민이 다음 행동을 동기부여합니다. 하지만 미루기를 반복하면 회로가 바뀝니다. 일을 피했을 때 즉각적인 편안함을 느낄 때 도파민이 나옵니다. 뇌는 학습합니다. 일을 피하는 게 기분 좋은 일이야. 그래서 미루기는 중독과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당장은 기분이 좋아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하지만 뇌는 당장의 보상에 끌립니다. 악순환이 깊어질수록 빠져나오기 어려워집니다. 미루기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낮아진 자존감이 다음 일을 더 두렵게 만들고 두려움이 다시 미루기를 만듭니다. 돌고 돕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바뀔 수 없어.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원래 미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미루기라는 패턴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패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이해로요. 변화의 첫걸음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자책하는 대신 나는 지금 두려움 속에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20년 넘게 자기 연민을 연구했습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들이 실제로 더 많은 일을 해냅니다. 언뜻 모순처럼 들립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우면 더 게을러지는 거 아닌가요? 자신을 가혹하게 비난하는 사람은 실패를 자아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더 두렵습니다. 두려우니 시도를 피합니다. 반면 자신에게 연민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더 과감하게 시도합니다. 자책은 당신을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어붙게 만듭니다. 미루는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라고 비난하지 말고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운 걸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 일을 미루면서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감정은 무엇일까? 판사가 아니라 탐정이 되십시오. 자신을 재판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십시오. 건강검진을 미루는 당신. 혹시 나쁜 소식이 두려운 건 아닌가요? 아프다는 걸 인정하면 그동안 애써 유지해온 일상이 무너질까봐 무서운 건 아닌가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미루는 당신. 혹시 완벽하게 못할까봐 동료들 앞에서 무능해 보일까봐 두려운 건 아닌가요? 운동을 미루는 당신. 혹시 시작했다가 또 포기하는 나 자신을 보기 싫어서는 아닌가요?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의지방이 약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싫어서는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비난 없이 그저 궁금한 마음으로요. 그러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루기 뒤에 숨은 진짜 이유가. 둘째,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십시오. 서투르게라도 시작하는 것의 가치를 인정하십시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저 사람의 재주는 쓰면 날로 새로워지고 쓰지 않으면 날로 썩어간다. 완벽한 시작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시작은 없습니다. 서툰 시작만 있을 뿐입니다. 100점짜리 계획보다 30점짜리 실행이 낫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획안도 서랍 속에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형편없어도 세상에 내놓은 작품이 더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해야 배우기 때문입니다. 해봐야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보여야 채울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먼저 완벽하게 준비하고 그 다음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준비는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부족한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영원히 시작하지 못합니다. 20점짜리 시작을 용납하십시오. 그게 100점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셋째, 두려움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UCLA의 심리학자 매튜 리버먼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편도체의 활동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면 그 감정이 약해집니다. 나는 지금 실패가 두렵다. 나는 평가받는 것이 무섭다. 나는 무능하다는 걸 확인하기 싫다. 이렇게 명명하십시오. 소리내어 말하거나 글로 써보십시오.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조금 약해집니다.
부인하고 억압할 때보다 힘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시오. 두렵지만 그래도 해볼 거야.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안고서 하는 겁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5분만 규칙입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딱 5분만 해보십시오. 5분 후에는 그만둬도 됩니다. 미루고 있던 서류 정리 5분만 하십시오. 타이머를 맞춰놓고요. 5분 후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십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경우 5분이 지나도 계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제일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시작하면 타성이 생깁니다. 설령 정말 5분 만에 그만뒀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5분 했으니까요. 어제의 0분보다 낫습니다. 내일 다시 5분 하십시오. 모레도 5분. 일주일이면 35분입니다. 한 달이면 2시간 30분입니다. 5분씩 천천히 가도 안 가는 것보다 무한대로 빠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일기 쓰기입니다. 자신의 미루기 패턴을 관찰하십시오. 과학자가 실험 대상을 관찰하듯이요. 오늘 나는 무엇을 미뤘는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어떤 감정이 느껴졌는가? 대신 무엇을 했는가? 판단하지 말고 기록만 하십시오. 또 미뤘네. 한심하다가 아니라 오늘은 불안이 느껴져서 미뤘구나. 흥미롭네라고요.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더 미루는지, 어떤 감정이 방아쇠인지 알게 됩니다. 알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천, 미루기의 사슬을 끊는 구체적 방법. 이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과제를 재정의하십시오. 큰 목표는 압도적입니다. 압도되면 얼어붙습니다. 운동 시작하기는 너무 큽니다. 대신 이렇게 쪼개십시오. 운동복 꺼내놓기, 운동복 입기, 현관 나서기, 헬스장까지 걷기. 이렇게 작게 만드십시오. 너무 작아서 실패할 수 없을 정도로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실행 의도라고 부릅니다. 나는 운동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월요일 오전 7시에 거실에서 운동복을 입을 거야처럼 구체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 정확히 정하십시오. 모호함은 미루기를 부릅니다. 구체성은 행동을 부릅니다. 둘째, 감정을 먼저 다루십시오. 미루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면 멈추십시오. 바로 다른 일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5분간 앉아서 자신을 관찰하십시오. 지금 내 몸 어디가 긴장되어 있지? 가슴이 답답한가? 어깨가 굳어 있나? 어떤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나? 못할 것 같아, 창피할 것 같아, 의미 없을 것 같아? 이 일을 하면 어떤 기분일 것 같은가? 왜 그런 기분이 들까? 이것들을 노트에 적어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조금 약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두려워서 피하려는구나라고 인식하면 자동 조종이 풀립니다. 의식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 그래도 시작해볼까? 셋째, 환경을 설계하십시오. 의지력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저녁이 되면 고갈됩니다. 대신 환경을 바꾸십시오. 유혹을 제거하십시오. 집중해야 할 때는 핸드폰을 다른 방에 두십시오. 보이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습니다. 마찰을 줄이십시오. 해야 할 일의 진입장벽을 낮추십시오. 아침 운동을 하고 싶다면 전날 밤 운동복을 침대 옆에 두십시오. 일어나자마자 입을 수 있게요. 생각할 여지를 주지 마십시오. 글을 쓰고 싶다면 컴퓨터를 켜고 빈 문서를 띄워놓은 채로 자리를 뜨십시오. 돌아왔을 때 바로 쓸 수 있게요. 환경이 행동을 만듭니다. 넷째, 자기 대화를 바꾸십시오.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만듭니다. 의무감은 저항을 부릅니다. 대신 하기로 선택했다고 말하십시오. 나는 운동해야 해가 아니라 나는 건강한 몸을 위해 운동하기로 선택했어. 나는 이 보고서를 써야 해가 아니라 나는 성장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맡기로 했어. 작은 차이 같지만 큽니다. 선택은 주도권을 당신에게 돌려줍니다. 또한 나는 게으르다를 나는 지금 두렵다로 바꾸십시오. 전자는 정체성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후자는 상태입니다.
일시적이고 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가 아니라 나는 아직 못해라고 말하십시오. 아직이라는 단어 하나가 성장의 가능성을 엽니다. 스탠퍼드의 심리학자 캐럴 드웩이 말한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능력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발전합니다. 아직은 그 믿음을 담은 단어입니다. 다섯째, 작은 성공을 축적하십시오. 미뤄왔던 작은 일 하나를 해치우십시오. 쌓여있던 설거지, 밀린 빨래, 답장 안 한 문자 메시지, 뭐든 좋습니다. 하나 끝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잘했어. 드디어 했네. 진심으로요. 너무 작아서 의미 없는 것 같나요? 아닙니다. 뇌는 완료의 경험을 좋아합니다. 무언가를 끝냈을 때 도파민이 나옵니다. 이 도파민이 다음 행동을 동기부여합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기 효능감이 올라갑니다. 나는 할 수 있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진행 과정을 시각화하십시오.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하나씩 체크 표시하십시오. 달력에 운동한 날을 표시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진전은 동기를 유지시킵니다. 여섯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만성적인 미루기는 때때로 더 깊은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ADHD, 우울증,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미루기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입니다.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상담을 받는 건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도움을 청할 줄 아는 건 성숙함입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걸 혼자 끙끙 앓으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미루는 나를 용서하.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완벽하지 못할까봐, 실패할까봐, 무능함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겁니다. 미루기는 도덕적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 신호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라고 채찍질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해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두려워서 피하고 있구나. 괜찮아.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야. 자기 연민으로 자신을 대하십시오. 친한 친구를 대하듯이요. 무슨 일 있어? 요즘 힘든 거 아니야? 괜찮아. 누구나 그럴 때 있어.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성실함이다.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하루 5분, 오늘 작은 한 걸음, 그게 성실함입니다.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누워있는 게 문제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천천히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십시오. 내일도 안 되면 모레 하십시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는 용기,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5분만 해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당신은 이미 어제의 당신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를라디오였습니다.